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에 잃어버린 50년에서 사느니 차라리 일본을 떠나겠다. 난리치던 일본의 미녀들이 하루아침에 180도 바뀐 것입니다. 결국 일본을 떠나 한국 남자를 만나러 한국행을 결심하는 미녀들이 넘쳐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이 최강국이라고 생각하며 자라온 미녀들이 어째서 돌연 태도가 바뀐 걸까요? 대체 그녀들은 한국에서 무엇을 발견했기에 이토록 충격적인 결정을 내린 것인지 지금 바로 소식을 번역하여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도쿄에서 살고 있는 아유미입니다. 연간 수만 명의 이민자를 수용하며 이민 정책에 가장 자신 있어 하던 일본이 결국은 몰락하는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수십 년 뒤 일본은 잃어버린 50년이란 예측도 있는 가운데 일본 본토인들의 탈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한국이 떠오르고 있다는데요. 지금 일본은 심각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천천히 풀어드리겠지만 결론적으로 우리 가족은 한국으로 도망치듯 이주하는 걸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고 그리고 알면 알수록 한국에서의 생활이 진짜 기대가 되는 수준까지 이르렀네요. 그래서 도망치듯 해외 이주를 생각했지만 지금은 기대감에 가득 차 있다고 할까요? 사실 우리는 그동안 일본이 지구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죠. 미국이라는 거대한 경제 동맹 안에 묶여있는 일본이 미국의 경제력은 그대로 누리지만 미국이 겪고 있는 인종 문제 수많은 갈등에서는 벗어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일본 정도면 세계 1위 수준에 살고 싶은 나라라는 생각으로 수십 년을 살아왔어요. 그러나 요즘 일본은 예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동안 평온하고 안정적인 다문화 국가라고 믿어왔던 이곳이 이제는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며 혼란에 휩싸이고 있는 거죠. 특히 태국인과 중국인 이민자들이 급격하게 몰려오면서 일본 사회의 균형이 흔들리고 있어요. 사실 일본은 오래전부터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던 나라였어요. 경제 성장과 노동력 확보를 위해 매년 수십만 명의 이민자를 받아들였고 이 정책이 크게 문제가 된 적은 없었죠.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상황이 심각해졌어요. 한 해 8만 명 이상의 이민자들이 몰려들면서 기존 일본인들이 체감하는 변화의 속도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진 거예요. 특히 태국인들과 중국인들의 대규모 유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는 점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어요. 단순한 문화적 다양성을 넘어 도시 구조 자체가 바뀌고 기존의 일본식 생활 방식이 빠르게 밀려나고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죠. 지역에 따라서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 고유의 정서가 남아있었던 곳들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나라처럼 변해버렸어요. 도시의 풍경부터 바뀌기 시작했어요. 도쿄 같은 주요 대도시는 더 이상 전통적인 일본의 모습이 아니에요. 거리의 간판들은 일본어보다 중국어와 태국어가 더 많이 보이고 상점의 분위기도 일본 문화보다는 태국이나 중국의 문화에 더 가까운 모습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 단순한 문화적 변화에서 끝나지 않아요. 집값 폭등, 임금 정책 과밀화 문제, 그리고 기존 일본인들과 신입 이민자들 간의 갈등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요. 일본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이미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었다는 게 실질적인 현실이에요. 이제 일본은 예전처럼 여유롭고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 급격한 인구 변화와 경제적 부담 속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찾고 있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실감하고 있어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들면서 그들이 모두 각자 거주할 집을 찾아 나서다 보니 집값이 폭등하고 월세가 치솟으며 생활비 전반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졌어요. 2년 전만 해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던 일본의 주거 비용이 이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등한 거죠. 원래도 집값이 높은 도쿄 같은 대도시에서는 이제 중산층조차도 집을 사는 것은 고사하고 제대로 된 월세 아파트를 구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한때 여유롭고 살기 좋은 나라라고 불렸던 일본이 이제는 부동산 문제로 인해 생활이 피폐해지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피부로 실감하고 있어요. 문제는 주거 비용만이 아니었어요. 학생들이 하기 좋은 아르바이트 자리조차 이민자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그 자리마저 차지해버리면서 기존 일본인들이 설 자리를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점이 더 심각했어요. 보통 학생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서비스직 패스트푸드 판매직 카페,
종업원 식당 서빙 같은 단순한 일들은 이제 거의 태국인들이 장악한 상태예요. 패스트푸드점에 가도 커피숍에 가도 카운터에서 주문을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태국계 이민자들이고 주방에서도 그들이 일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어요. 반면 중국인들은 농장, 공장, 청소 용역 등과 같은 3D 업종으로 빠르게 흡수되면서 기존의 저임금으로 일하던 노동자들의 자리를 대체해 나가고 있어요. 한때 일본에서 비교적 쉽게 일할 수 있었던 공장 일자리나 청소업조차도 이제는 경쟁이 치열해졌고 특히 중국 이민자들이 무리지어 특정 업종을 장악하면서 새로운 이민자들조차도 쉽게 일자리를 얻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어요. 이런 변화 속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건 결국 기존 일본인들이나 일본에서 태어난 젊은 세대들이에요.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려 해도 더 낮은 임금에도 기꺼이 일하려는 이민자들 때문에 기회 자체가 사라져버렸어요. 이제는 단순한 경제적 변화가 아니라 기존 사회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는 느낌이에요. 내가 알던 일본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듯했고 상황은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요. 지금 일본의 청소년들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생활을 배우고 문화와 사회 분위기를 직접 경험하는 중요한 시기를 보내야 하는데 이런 기회를 전혀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원래라면 패스트푸드점이나 카페 식당 같은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책으로만 배웠던 경제 개념을 직접 체험하고 고객을 상대하는 법을 배우며 독립심과 책임감을 키우는 과정을 겪어야 하는데 그런 기회가 몽땅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할 기회조차 없어졌고 어린 시절 이런 일을 하면서 작은 좌절을 겪으며 점점 강인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생략되어 버리니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무기력하고 나약한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서 일본의 젊은 세대가 점점 더 사회와 단절되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원래라면 고객을 상대하고 상사와 협력하며 팀워크를 배우는 과정을 통해서 어른이 되어가는 건데 지금은 그런 과정이 다 사라졌죠. 단순히 돈을 벌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사회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익히고 실제 일본 사회가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 청소년들은 아무런 경험 없이 성인이 되어서 사회에 나가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사회 경험을 쌓았던 이전 세대와는 달리 이들은 갑자기 현실 속으로 내던져지게 되는 거죠. 자식을 키우는 입장으로서 이건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게다가 치안 문제도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어요. 한때 일본은 치안이 좋은 나라로 손꼽혔지만 이제 그런 말은 완전히 옛말이 되어버렸어요. 예전에는 대도시에서도 늦은 밤 혼자 거리를 걸어도 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고 밤이 되면 오히려 조용하고 평온한 분위기가 형성되던 곳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특히 이민자들이 도시 곳곳 특히 밤거리를 장악하면서 치안 불안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어요. 이제는 조금만 방심해도 자칫 끔찍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공포가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실제로 강도, 절도, 폭행 같은 범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고 그 피해를 입는 사람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뉴스를 통해 그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예전 같았으면 충격적인 사건으로 떠들썩했을 텐데 이제는 그냥 또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일상이 되어버렸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과거에는 한 번이라도 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큰 사회적 반향이 있었고 정부와 경찰도 강력하게 대응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너무 많은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사람들도 점점 무감각해지고 있는 분위기예요. 예전 같았으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정부도 빠르게 대응했겠지만 지금은 그냥 밤에는 나가지 않는 게 답이라는 식의 체념이 확산되고 있어요. 특히 밤거리는 이제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에요. 조용하고 한적했던 거리들이 어느새 낯선 분위기로 바뀌었고 어두워진 후에는 마음 놓고 돌아다니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졌어요. 한때 일본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였던 안전한 환경이 이제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거죠. 이런 현실을 매일같이 체감하다 보니 이제는 이곳에서 가족과 함께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대안으로 떠오른 곳이 바로 한국이었어요. 사실 처음부터 한국만을 고집하며 고려했던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일본처럼 치안이 좋은 나라들을 우선적으로 찾아봤고, 당연히 선진국이라는 타이틀이 있는 국가들 안에서 모든 나라들을 고려해봤어요. 일본이 한때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평가받았던 것처럼 이주를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안전한 환경과 우수한 삶의 질이었어요. 솔직히 유럽은 그다지 상황이 좋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유럽 국가들도 고려해봤지만 점점 더 영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치안 문제도 심각하고 세금 문제도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유럽에서는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조차 상당한 세금 부담이 따르는데 우리 가족이 유럽으로 이주한다면 그동안 모아놓은 자산을 생각보다 빠르게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이 들었어요. 프랑스, 독일 같은 전통적인 선진국들도 점점 사회 불안이 커지고 있었고 이민자 문제와 경제 침체까지 겹쳐서 지금 유럽으로 가는 게 과연 좋은 선택일까? 하는 의문이 점점 커졌어요. 또한 도시국가인 싱가포르와 홍콩도 고려 대상에서 제외했어요. 두 나라 모두 경제적으로는 매우 발전했고 치안도 뛰어난 편이지만 기후가 너무 극단적이고 작은 면적 안에서 갇혀 사는 느낌을 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점이 걸렸어요. 싱가포르는 연중 내내 무더운 날씨에 습기가 많아서 가족들이 적응하기 어려울 것 같았고 홍콩은 이미 너무 포화된 도시 환경과 높은 생활비로 인해 정착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결론으로 도시국가는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한국과 터키를 고려하게 되었고 두 나라를 비교하게 되었어요. 두 나라 모두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치안 수준을 자랑하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안정된 국가들이었어요. 터키는 전통적으로 안전한 나라로 알려져 있었지만 요즘은 경제적으로 정체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어요. 반면 한국은 경제적인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이 터키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어요. 한국의 경제는 여전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첨단 기술 혁신 산업 글로벌 경쟁력 측면에서 미래가 더욱 밝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우리 가족은 여러 가지 요소를 비교해 본 결과 당연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치안이 좋다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를 생각했을 때도 한국이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나라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안정적인 사회 환경과 더불어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곳. 그것이 우리가 한국을 최종 선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였어요. 그리고 한국을 알고 공부하고 자료들을 찾아볼수록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매력적인 나라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단순히 치안이 좋고 경제가 성장하는 나라라는 것만이 아니라 삶의 질과 미래를 위한 선택지로서도 한국이 훨씬 우수하다는 점이 확실해졌어요. 특히 자녀 교육을 고려했을 때 한국이 가진 강점이 두드러졌어요. 한국에는 터키보다 우수한 국제학교들이 많이 갖춰져 있었고 글로벌 교육 환경도 매우 발달해 있었어요. 단순히 외국인을 위한 학교만이 아니라 한국의 교육 자체가 수준이 높고 경쟁력이 강하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다가왔어요. 물론 한국의 교육이 치열하다는 점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곧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는 원동력이 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해 줄 수 있는 환경이 아닐까 하는 희망이 생겼어요. 물론 우려 또한 있어요. 엄청나게 높은 수준의 생존 경쟁을 한국의 학생들이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는 한데요. 한국으로 가서 아이가 직접 치열한 경쟁을 경험하고 좌절도 맛보고 그 좌절을 딛고 성장하는 과정을 겪게 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 분명 경쟁이 치열한 사회이지만 그 치열함이 곧 사람을 단련시키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단순히 보호받으며 자라는 것보다 스스로 부딪히고 깨지면서 성장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기가 분명히 존재하니까요. 부모로서 저는 그런 과정에서 아이가 힘들어할 때 적절하게 지도해주고 좌절을 극복하는 법을 가르쳐줄 생각이에요. 힘든 순간이 오겠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성장할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일본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현실적인 경쟁과 생존의 의미를 배우면서 더 강하고 독립적인 사람이 되는 계기가 될 거라고 확신해요. 결국 우리는 아이에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고 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한국을 선택한 것이에요. 단순한 이민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와 더 나은 환경을 찾아가는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도시 환경을 비교해 봤을 때도 한국은 터키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발전해왔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터키는 여전히 30년 전에 설계된 구도심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최신식 도시 계획을 바탕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나라였다는 거죠. 새로운 기술과 트렌드에 맞춰 스마트 도시를 구축해 나가고 있었고 교통 인프라 편의시설 등 모든 면에서 훨씬 체계적으로 설계된 모습이었어요. 특히 서울을 비롯한 주요 도시들의 발전 속도를 보면 일본보다도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비교했던 터키보다도 한 수 위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터키가 여전히 과거의 영광을 유지하려고 하는 반면 한국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혁신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나라였어요. 결국 우리가 새로운 터전을 찾는다면 정체되어 있는 곳이 아니라 지금도 성장하고 발전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내려졌어요. 그리고 그런 기준에서 봤을 때 한국이야말로 우리가 원하는 모든 조건을 갖춘 나라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한국의 주거 환경은 세계에서 손꼽힐 만큼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어요. 단순히 깨끗하고 현대적인 아파트가 많다는 것이 아니라 주거 공간 자체의 기술력과 거주 환경의 질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한국은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나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콘크리트로 튼튼하게 건축된 건물들이 많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어요. 터키처럼 지진 위험이 높은 나라에서는 아무래도 무너져도 저렴하게 수리가 가능한 목조 주택이 선호되는 듯하지만 한국은 안정적인 지반 위에 고층 건물까지 철근 콘크리트로 튼튼하게 짓기 때문에 내구성 면에서도 훨씬 뛰어나다는 평가가 있었어요. 무엇보다 한국의 주거 환경이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독보적인 부분은 단열과 난방 시스템이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효율을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고급 주택에서나 볼 수 있는 최첨단 단열 기술과 냉난방 시스템을 한국에서는 일반적인 아파트에서도 기본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게다가 한국식 바닥 난방의 온돌은 전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가장 효율적이고 쾌적한 난방 시스템이라는 점이 큰 장점이었어요. 사실 일본에서도 난방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만 기본적으로 중앙난방 방식이기 때문에 공기만 데우는 방식이라 건조함이 심하고 실내에서도 두꺼운 옷을 입어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반면 한국의 바닥 난방은 집 전체를 골고루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에 한겨울에도 실내에서 가볍게 생활할 수 있다는 점이 무척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한국의 겨울 날씨는 습도를 머금고 있어 체감상 미친 듯이 추운 편이지만 실내에서는 그런 생각을 잊을 정도로 따뜻하고 쾌적하다는 점이 일본인들에게도 강한 인상을 주고 있었어요. 한국에 정착한 일본인들이 한국의 겨울은 밖에서는 춥지만 실내는 완벽하다고 말하는 이야기를 보면서 더욱 관심이 가더라고요. 이런 환경적인 요소까지 고려했을 때 한국이야말로 가장 쾌적하게 살 수 있는 나라라는 확신이 점점 더 강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본에서의 자산을 처분하고 그 돈으로 서울의 아파트를 매수할 계획을 세웠어요.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조사하면서 예상보다 높은 집값에 놀라기는 했지만 그래도 다행히 우리가 서울의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을 만큼의 자본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안도했어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이주하고 싶어도 집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는 비교적 수월하게 정착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의 직장 역시 한국에서 새롭게 구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건데요. 처음에는 해외에서 한국으로 넘어가 새로운 직장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막상 알아보니 한국은 IT 기반의 회사들이 많고 국제적인 인재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다는 점을 알게 되었어요. 특히 한국은 첨단 기술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테크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그런 환경에서 외국인 전문가들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취업이 쉬운 나라로 알려진 싱가포르조차도 사실 금융 분야의 인재 채용이 집중되어 있고 특정 산업군에만 기회가 몰려있는 반면 한국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인재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걸 이번 기회를 통해 깨닫게 되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경제 규모가 큰 나라가 아니라 산업 전반에 걸쳐 혁신을 주도하고 있으며 미래를 향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였어요. 게다가 일본보다 인구도 많기 때문에
더 많은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구조라는 점도 확실한 차이였어요.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올해 안에 한국으로 떠납니다. 미국에서의 새로운 삶이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크지만 무엇보다도 더 나은 환경에서 가족이 함께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일본에서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점점 잃어가고 있던 안정감과 미래에 대한 확신을 한국에서 다시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이야기를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가족의 안녕을 기원해주세요. 이제 우리의 미래는 한국에서 펼쳐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사연자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의 모스크바에 살고 있는 세이렌이라고 해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1순위로 존경하는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러시아의 유명한 장군 출신이세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저는 아버지와 쭉 함께 살아오면서 저도 모르게 아버지와 같은 멋진 군인이 되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자랑스러워하시면서도 많이 걱정을 하시기도 했지만 저는 굳건하게 꿈을 이뤄 나가기 위해 노력했죠. 그리고 마침내 군인이 되고 장교가 되었을 때 아버지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엄청 북받쳐 오르시는 듯한 눈빛이셨거든요. 아직도 그때의 아버지의 얼굴이 눈에 선해요. 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군인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걸 좋아하셨어요. 심지어는 저희 할아버지도 군인 출신이셨거든요. 저희 집안이 3대째 군인인 집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아버지는 명예를 굉장히 중요해 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의 역사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항상 한국이라는 나라를 언급하시고는 했어요. 한국과 저희는 역사적으로 한민족이며 같은 뿌리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셨죠. 너무나도 과거의 역사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 솔직히 좀 지루했어요. 말 타면서 활 쏘던 그 시절의 이야기들이었거든요. 항상 아버지는 한국의 고구려와 돌고래 동맹 관계는 중요한 일로서 비문에 적혀 있었단다. 돌고래 비문에서는 고구려와의 형제 동맹에 대해 고구려를 백클리라고 불렀다고 해 우리가 형제라는 증거지. 가끔은 너무 재미없는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시니까 짜증이 날 때도 좀 있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저 이야기를 하실 때 항상 반짝이는 눈으로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최대한 듣는 척을 하곤 했죠. 그리고 한 귀로 흘려도 이제는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외웠을 정도예요. 하지만 지금의 아버지는 많이 달라지셨어요. 오늘 제가 아버지 방에 들어섰을 때 커튼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드는 햇살이 아버지의 연로하신 얼굴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죠. 아버지는 저를 보시곤 지그시 미소를 지어주셨어요. 지난 몇 년간 아버지의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다행히 아버지의 정신은 여전히 예전처럼 강인하셨어요. 우리 딸 아버지가 속삭이듯 말씀하셨어요. 이리 와서 아빠 곁에 앉아주겠니? 저는 아버지 침대 곁으로 다가가 아버지가 편안하게 기댈 수 있도록 등 뒤에 베개를 조심스럽게 정리하며 옆에 앉았어요. 러시아 군인으로서 저는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에 맞서왔지만 한때 강력한 장군이셨던 아버지가 예전의 모습을 잃어가며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는 건 저에게 그 어떤 상황이나 역경보다도 힘든 일이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여쭤봤어요. 필요한 거 있으세요? 아버지는 힘없이 미소 지으셨어요. 따라 몰랐겠지만 아빠가 항상 살아생전 꼭 해보고 싶었던 게 있었단다. 저는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진지함에 저는 궁금증을 느끼며 아버지께 더 다가갔어요. 뭐예요? 아버지, 제가 다 들어드릴게요. 한국에 가보고 싶구나. 아버지가 그리움에 젖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더 늦기 전에 우리와의 형제 동맹을 맺은 땅. 우리의 뿌리를 가진 땅을 한번 가보고 싶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제 목이 메어왔어요. 한국 저에게는 항상 너무나 멀고 낯선 나라였죠. 아버지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 단어는 익숙하지만 실제로 검색하거나 찾아본 적도 없는 나라이기는 해요. 그래서 직접 방문한다는 것은 바로 결정하기에 쉽지는 않은 결정이었죠. 저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고민했어요. 정말 한국을 가야 하나, 정말로 가도 되는 걸까?
여러 생각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죠. 걱정인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아무래도 아버지는 건강이 좋지 않으시다 보니 한국에서 잘 돌아다닐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지금 사는 곳은 오랫동안 살아온 곳이기에 조금은 편하지만 그곳은 저희 나라와는 완전히 다를 것 같고 처음 가다 보니 불편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방문했는데 아버지의 건강이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진다면요. 한국에서 아버지가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요.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면 아버지가 치료를 잘 받으실 수 있을까요? 사실 한국은 제 머릿속에서는 아직 전쟁 중인 나라이고 아직 발전이 덜 된 나라라는 생각이 박혀 있었거든요. 또 치안은요. 치안은 어떻게 하죠? 저희 나라와 같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 저희 나라는 치안이 좋은 편이 아니에요. 관광객 또한 위험할 수 있는 나라죠. 군인인 저는 그나마 저를 지킬 수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다르죠. 아직 덜 발전된 나라일 텐데 아무리 저와 아버지가 군인 출신이라고 해도 저는 그냥 관광객인 여자이고 아버지는 나이가 있으신 몸이 좋지 않은 할아버지일 뿐일 테니까요. 이런 저희가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쉬울 거라는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었어요. 무방비 상태에서 표적이 된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가능성이 컸죠. 이러한 걱정들 때문에 고민을 하니 한국으로 가는 건 좀 위험 부담이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더 생각해보자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 저는 아버지를 쳐다보았죠. 하지만 아버지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입이 쉽게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아버지의 눈빛에서 이건 그냥 단순한 변덕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아버지가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꼭 이루고 싶어 하시는 간절한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그 눈빛을 보니 저도 모르게 입이 움직였어요. 아버지, 제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한국 여행 제가 꼭 이뤄드릴게요. 약속드려요. 제 말에 아버지의 얼굴에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세일은 말만이라도 정말 고맙구나. 이게 아빠한테 얼마나 큰 의미인지 넌 정말 모를 거란다. 너무 고마워. 그렇게 아버지와의 대화를 마친 뒤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우리의 한국행을 계획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조사하느라 쉴 틈도 없이 보냈죠. 그런데 조사를 하면서 제가 알아낸 사실들은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에서 가장 기술적으로 발전하고 경제적으로 번영한 국가 중 하나가 된 나라였거든요. 여러분은 한국의 인구는 5천만 명이 넘지만 국토 면적은 약 11만 제곱킬로미터가 좀 넘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좁은 국토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정말 놀라운 성과를 이뤄냈더라고요. 심지어 한국 전쟁만 해도 그래요. 1950년대 초 한반도는 수백만 명의 사상자를 낸 끔찍한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고 가슴 아픈 이별을 하게 되는 분단 국가가 되었지만 전쟁이 끝난 후 한국은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했어요. 오늘날 한국은 세계 12위 경제대국으로 GDP가 1조 6천억 달러가 넘는다고 해요. 불과 몇 세대 전의 모습을 생각하면 정말 놀라운 성과죠. 저는 자료를 더 찾아보면서 한국의 풍부한 문화유산에 대해서도 알게 됐어요. 서울의 고대 궁궐부터 시끌벅적한 시장과 활기 넘치는 축제에 이르기까지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탐험하고 체험할 게 너무나 많더라고요. 특히 한국어의 독특한 문자인 한글과 그 운율이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16세기에 세종대왕이 백성들의 문맹을 퇴치하기 위해 한글을 창제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기존에 사용되던 한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우기에는 너무 복잡했거든요. 하지만 그중 저를 가장 감동시킨 건 한국 사람들의 유대감이었어요. 제가 찾아본 모든 자료에서는 어른에 대한 깊은 공경심, 강한 가족애, 그리고 손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려는 자세에 대해 말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러시아 문화에서도 가족과 공동체가 삶의 중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알면 알수록 한국 문화가 왠지 낯설지 않게 느껴졌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우리의 여행을 위해 필요한 모든 준비를 끝마칠 수 있었어요. 비자를 받고 숙소를 예약하고 아버지를 위한 의료 지원도 최대한 확보했죠. 정말 벅찬 과정이었지만 저는 계속해서 아버지의 눈빛을 떠올리며 어떻게든 해내겠다는 다짐을 했었거든요. 저는 한다면 하는 성격이기도 하고요. 마침내 몇 달에 걸친 준비 끝에 우리의 출발 날짜가 다가왔어요. 온통 하얀 건물로 도배되어 있는 모스크바를 떠나면서 제가 아버지를 차에 모시고 출발했을 때
아버지의 얼굴에 기대감과 설렘이 가득 배어 있는 게 보였죠. 쇠약해진 건강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마치 새 삶을 얻은 것처럼 보이셨어요. 저희는 정말 긴 여정 끝에 서울에 도착했어요. 여러 번 비행기를 갈아타고 낯선 도시들을 거쳐야 했죠. 하지만 그 모든 과정 동안 아버지는 흔들림 없이 앞만 보고 계셨어요. 마침내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아버지와 함께 걸어 나오면서 저는 크게 심호흡을 했어요. 아버지께서 설레하시는 표정을 보니 뿌듯하고 행복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변수들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긴장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최대한 아버지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함께 웃으면서 공항 안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공항 안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공항은 너무나도 컸거든요. 무슨 놀이동산 같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바닥은 너무나도 깨끗해서 먼지 하나 보이지 않는 수준이었어요. 바이러스나 벌레 같은 건 들어오지도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편의 시설들도 최고였어요. 많은 콘센트와 편한 의자들이 즐비해 있었고 맛있는 냄새를 풍기는 깔끔한 인테리어들의 상점들이 입점해 있었죠. 또 면세점은 거의 백화점 마냥 크게 있더라고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감탄하며 입국 수속을 밟았어요. 직원분들도 엄청 친절하시더라고요. 계속해서 눈과 고개를 돌리면서 사람들을 탐색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 보이면 누구보다 빨리 달려가더군요. 그런 모습에 저는 감탄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스템 또한 너무나도 효율적이고 빨랐으며 금방 짐까지 찾고 나올 수 있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제가 했던 걱정들이 다 쓸모없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곳의 사람들은 모두 자유로워 보였고 행복해 보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게이트를 나서기 전 아버지가 잠시 앉았다 가자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희는 가까운 의자에 잠시 앉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앉아서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공항 안을 조용히 둘러보시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 바닥을 만지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 아버지를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아버지는 말씀하셨어요. 드디어 왔구나.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께서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눈물을 흘리고 계셨거든요. 드디어 우리와 같은 민족이었던 나라에 왔어. 항상 꿈만 꿔오던 한국의 말이다. 너무너무 믿을 수가 없구나. 아버지는 북받쳐 오르는 듯이 눈물을 흘리시며 믿을 수 없다는 듯 공항 바닥에 손을 대고 계셨어요. 저는 지금은 아버지를 잠시 내버려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몇몇 사람들이 쳐다보며 가기는 했지만 그건 아무 상관이 없었죠. 지금은 아버지께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시는 게 가장 중요했으니까요. 사실은 왜 이렇게까지 한국에 오고 싶으셨을까? 지금도 이해는 안 가지만 아버지의 꿈이었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마침내 아버지께서 일어나시고 진정이 좀 되었을 때 저희는 공항 밖으로 나섰어요. 아버지의 몸이 좋지 않으시다 보니 택시를 잡게 되었죠. 택시를 잡고 짐을 싣고 저희는 예약한 숙소로 향했어요. 숙소로 향하는 동안 저는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택시 안에서 본 서울은 현대적인 높은 빌딩들과 거리를 가득 메운 활기로 가득했거든요. 하지만 화려함 속에서도 고즈넉한 공원 고대 사찰 시간이 멈춘 듯한 골목길 같은 평화로운 공간도 보이더라고요. 저희 러시아의 수도와는 너무나도 대조되는 풍경이었어요.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나라는 독재 국가예요. 저희 대통령은 하얀색이 운이 있다고 믿고 있고 결국 저희 수도를 하얀 도시로 만들어버렸죠. 장기 집권을 하게 되면서 하얀 대리석으로 모든 건물을 짓게 했으며 자동차도 하얀색 차만 타고 다닐 수 있어요. 하지만 이곳 서울은 달랐어요. 건물 색도 다 달라보는 눈도 즐거웠으며 차의 색도 다 달랐죠. 자신의 개성을 살린 차들도 몇몇 보이더라고요. 이런 풍경은 신기해서 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창문 밖을 계속해서 구경했어요. 옆을 보니 아버지도 저와 똑같이 밖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호텔로 향하는 동안 저는 경이로움과 경외감에 사로잡혔어요. 저희가 아버지가 오랫동안 그리워하신 나라의 땅을 진짜로 밟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기도 했고 제 예상과는 너무 다른 서울의 모습에 매우 놀라기도 했고요. 그 후 며칠 동안 저와 아버지는 한국의 볼거리와 소리맛에 푹 빠져들었어요. 웅장한 경복궁을 방문해 화려한 건축 양식과 깊은 역사를 감상하고 명동 거리를 활보하며 길거리 음식을 맛보고 장난을 치며 가벼운 쇼핑을 즐기기도 했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사람들과 교감했던 순간들이에요. 현지인들의 따뜻한 미소, 상인들의 친절한 도움,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에 보여준 진심. 어린 관심까지 우리를 가로막는 거리와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공통점이 있는지 깨달았죠. 그중 한 가지 특별한 만남이 있었는데 아마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 만남은 우리가 작은 식당에서 메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일어났어요. 그때 노부부 한 분이 우리 테이블로 다가오셨죠. 그 부부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웃으시며 저희가 메뉴를 고르는 걸 도와주셨어요. 심지어 우리를 위해 직접 주문까지 해주시고 음식에 대해 자세히 설명도 해주셨죠. 그 이후 저희는 그 부부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분들의 살, 자녀와 손주 이야기, 그리고 미래에 대한 꿈까지 나누게 되었어요. 완벽한 의사소통은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의 말을 다 이해할 수는 있었죠. 어떻게 보면 사소한 친절일 수도 있지만 한국 사람들의 너그러움과 따뜻함을 잘 보여주는 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한국에 머무는 내내 저는 아버지의 눈빛에서 새로운 경험을 즐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서울의 현대적인 풍경에 감탄하시면서도 고대 사찰과 조용한 정원에서 잠시 사색에 잠기기도 하셨죠. 평생을 나라에 헌신하신 분에게 이 여행은 정말 특별한 선물이자 오랫동안 알고 싶어 하셨던 자신에 대해 더 알아가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번 놀라운 풍경을 목격한 적이 있었어요. 저희는 청와대를 관람을 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거처를 옮겼지만 그래도 멀지 않은 과거에는 대통령이 지내던 곳이었죠. 저는 혹시 몰라 핸드폰과 사진기는 모두 가방에 넣고 들어갔어요. 개방을 한 것도 신기한데 아무리 아무도 없다 해도 설마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들어가니 모든 관광객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포즈를 취하고 있지 않겠어요. 저희 러시아에는 관공서 사진 촬영이 금지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그렇지 않은 곳에서도 가끔 제지를 당할 때가 있는데 아무리 지금 대통령실이 아니더라도 과거 대통령이 머물던 곳을 완벽하게 개방하고 사진과 영상 촬영까지 한다니요. 아버지와 저는 눈이 땡그레진 채로 사람들을 쳐다보았어요. 아버지, 저희도 여기서 사진 한 장 찍어요. 제가 용기를 내어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정말 찍어도 될까? 아버지께서 걱정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럼요, 다들 찍고 있잖아요. 예쁘게 한 장 찍어요. 제가 아버지를 1층에 마련되어 있는 포토존으로 안내하며 말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사진을 예쁘게 찍어드린 뒤 만족해하며 이동하려고 할 때였어요. 누군가 저에게 말을 걸었죠. 저희가 한 장 찍어드릴까요? 뒤에서 한 관광객 커플이 저희에게 물었어요. 저는 놀랐죠. 저희 말씀이세요? 제가 물었어요. 내 가족 같으신데 같이 찍으면 좋잖아요. 괜찮으시다면 저희가 한 장 찍어드릴게요. 순간 저는 조금 의심했어요. 내 카메라를 훔쳐가려는 건가, 꿍꿍이가 있는 건가 하지만 순간 한국에서 아버지와 둘이 찍은 사진이 한 장도 없다는 것이 후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럼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 커플을 믿기로 하고 사진기를 넘긴 뒤 아버지의 옆으로 갔죠.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또다시 이런 날이 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지의 옆으로 가자 아버지는 미소를 지어주시면서 제 어깨를 감싸 안아주셨어요. 저희는 환하게 웃으며 사진을 찍었죠. 커플은 사진을 몇 번 찍더니 다 찍었어요. 라고 하더군요. 저는 냉큼 달려가 카메라를 받고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한국에서 처음으로 아버지와 같이 사진을 찍어봐요. 저는 진심으로 감사함을 표했어요. 어머, 그럼 너무 아쉽죠. 다른 곳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찍어달라고 하세요. 두 분 정말 너무 예쁘세요. 그분은 환하게 웃으시며 말했어요. 저는 너무나도 감동했어요. 아버지와의 첫 해외여행에서 처음으로 둘이 찍은 사진이라니 평생 간직하겠다고 다짐했죠. 어느새 제 옆으로 오신 아버지께서는 저와 같은 감정을 느끼고 계신 것 같았어요. 살짝 촉촉해진 눈으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청와대 구경을 마치고 밖으로 나와 다시 숙소로 향했어요. 가는 길에 믿을 수 없는 일들 투성이인 오늘을 다시 되새겨보았어요. 어쩜 그럴 수가 있을까요? 너무나도 따뜻한 사람들과 자유로운 분위기. 그리고 아버지와의 첫 여행에서 첫 가족 사진까지
정말 한국에서의 하루하루가 잊지 못할 추억이 되는 것 같았어요. 숙소로 올라가는 길에 아버지는 조용히 제 손을 잡고 걸으셨어요. 건강 때문에 천천히 걸으셨죠.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따라 아버지의 걸음 속도가 너무 좋았어요. 아버지와 손을 잡고 걷는 이 길이 끝나질 않길 바랬죠. 그렇게 우리의 여행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아버지의 눈에서 평온함과 성취감이 느껴졌어요. 아버지가 하고 싶으셨던 일, 우리 조상의 땅을 보고 그들이 숨 쉬었던 공기를 마시는 걸 해내셨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날 저희는 국립중앙박물관에 방문하기로 했어요. 옛날 삼국사기 시절부터 보존되어 온 많은 유물과 벽화가 전시되어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아버지가 매우 좋아하실 것 같았거든요. 아침 일찍 도착한 국립중앙박물관은 생각보다도 훨씬 넓었어요. 하루 만에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천천히 저희는 구경을 시작했어요. 열심히 돌아보다 아버지께서 한 벽화 앞에서 걸음을 멈추셨어요. 고구려 고분벽화 기념 액자 앞이었죠. 벽화에서는 고구려 시절 말을 타고 활을 쏘면서 사냥을 하고 있는 고대 사람들의 모습들이 그려져 있었어요. 아버지는 그 앞에 한참을 머물러 계시더니 눈시울이 붉어지셨어요. 이거야. 이게 바로 우리가 한민족이라는 걸 뜻하는 게 아니겠니? 아버지께서는 한참을 앞에서 머무르시면서 자신이 머릿속에서만 그려왔던 모습이 실제로 보존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감격하셨어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 저도 눈물이 핑 도는 것 같더라고요. 항상 꿈꿔오던 한국 방문에서 아버지가 이야기하시던 모습을 보고 있는 모습에 아버지는 여한이 없어 보이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는 다시 관람을 시작했어요. 또 이곳에서 조금 놀란 부분이 있었어요. 3층에 올라가자 세계문화관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들어가 보았더니 중앙아시아 전시 구간이 있었어요. 놀라웠어요. 심지어 저희 나라의 과거 견직물과 모자, 그리고 옷도 전시되어 있지 않겠어요. 그것도 한국에서 말이에요. 아버지는 이 구건에서 많은 감명을 받으신 듯 했어요. 조금 놀라신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저 또한 그때 느낄 수 있었어요. 저희 나라와 한국이 형제의 나라 그리고 어쩌면 아버지의 말대로 같은 뿌리의 민족일 수도 있겠다고 말이죠. 그렇게 국립중앙박물관을 나오면서 아버지와 저는 겸허한 상태로 숙소로 향했어요. 오늘은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이었고 저희 둘 다 아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죠. 그렇게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우리가 호텔방에 앉아 있을 때 아버지가 눈물을 글썽이며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세일은 아빠의 꿈을 이뤄줘서 너무 고맙구나. 쉽지 않았을 텐데. 넌 나에게 너무나도 큰 선물을 주었어. 정말 고맙구나. 아버지는 말씀하시면서 저를 꽉 안아주셨어요. 저도 아버지를 꼭 안으며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의 말씀과 깊은 감사의 마음이 저를 감쌌죠. 그 순간 저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만들어낸 이 추억만큼은 영원할 거라는 걸 알았어요. 저는 다시 러시아행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겪은 놀라운 여정을 되돌아봤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희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얻고 간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는 저 또한 한국에 대한 애정과 유대감이 생긴 게 확실했어요. 비행기가 러시아에 도착했을 때 저는 다양한 감정이 밀려오는 걸 느꼈어요. 한국으로의 여행은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고 제 영혼에 지울 수 없는 자국을 남겼죠. 저희가 다시 익숙한 뜨거운 햇살 아래 내렸을 때 저는 한국에 대한 향수와 그리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아버지도 붐비는 공항을 걸어가시면서 깊은 생각에 잠겨 계신 것 같았어요. 걸음걸이가 평소보다도 더 느리고 신중했어요. 마치 매 순간과 순결을 음미하고 계신 것처럼요. 아버지도 이 여행이 아버지의 건강에 부담이 되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오랜만에 아버지의 눈빛에는 생기가 돌고 있었어요. 저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면서 저는 한국에서의 시간을 자주 되새기게 됐어요. 그 기억들은 마치 생생한 꿈처럼 제 머릿속에서 재생되었죠. 서울의 네온사인 김치찌개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우리를 따뜻하게 대해준 노부부의 웃음소리까지 말이에요.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우리 문화와 한국 문화의 놀라운 유사성이었어요. 경험을 되돌아볼수록 한국인들이 우리와 얼마나 많은 가치관과 전통을 공유하고 있는지 깨닫게 됐거든요. 가족의 중요성만 해도 그래요. 한국에서도 러시아에서처럼 가족은 사회의 기본 단위예요.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어른을 공경하고
가족의 이익을 자신의 이익보다 우선시하도록 배우죠. 여행 중에 이런 모습을 수도 없이 봤어요. 지하철에서 젊은이들이 조부모님께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 식구들이 둘러앉아 밥과 국물 요리를 나누며 웃고 떠드는 모습까지요. 그리고 만두. 아버지와 집에서 저희의 음식 마트를 먹으면서 한국에서 먹었던 만두가 생각이 났어요. 비슷하고 생긴 것과 맛도 비슷했죠. 저도 모르게 먹으면서 피식 웃음이 났어요. 이렇게나 닮을 수가 있는 건가요? 진짜 형제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네요. 이외에도 정말 많은 것이 우리 러시아의 전통과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명절이나 축제 때 가족이 한데 모이고 작은 친절과 관용으로 어른들께 사랑과 존경을 표하는 모습 말이에요. 제가 특히 기억에 남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 아버지와 저는 관광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을 헤매고 있었던 적이 있어요. 당황하고 곤란해하는 게 티가 났나 봐요. 그때 한 청년이 다가와서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봐 주더라고요. 우리 사정을 설명하자 길을 가르쳐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호텔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가는 내내 서툰 영어로 우리와 대화도 나누면서 저희를 안심시켜 주었죠. 작은 친절이었지만 한국인들의 배려심과 관용에 대해 많은 걸 말해주는 행동이었어요. 제 고향 러시아에서도 비슷한 친절일 수도 없이 봐왔던 터라 세상 감동이었죠. 하지만 아마도 우리 문화와 한국 문화의 가장 놀라운 공통점은 음식에 대한 사랑일 거예요. 러시아에서 음식은 단순한 양식 그 이상이에요. 사람들을 한데 모으고 사랑과 정을 표현하는 매개체죠. 한국에서도 이런 음식에 대한 열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사람들이 새로운 길거리 음식을 맛보기 위해 몇 시간씩 줄을 서는 모습, 함께 음식을 나누며 정을 쌓는 모습에서요. 서울에서 먹었던 한 끼가 특히 기억에 남아요. 아버지와 저 그리고 현지인 몇 분이 함께 부대찌개라는 음식을 먹었거든요. 뜨끈한 냄비를 둘러싸고 앉아 매운 국물에 숟가락을 담그며 한 입 한 입 음미하는데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따뜻함과 연대감이 느껴졌어요. 러시아에서도 잘 아는 감정이에요. 함께 식사를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이 허물어지고 우정의 끈이 단단해지죠. 일상을 다시 살아가면서 저는 이런 유사성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됐어요. 제 문화를 새로운 시선으로 보게 됐고 우리가 얼마나 먼 곳의 사람들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깨닫게 되었죠. 아버지에게도 이 여행은 일종의 각성이었어요. 건강이 좋지 않으셨지만 삶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새롭게 깨닫는 계기가 되었죠. 아버지는 자주 멍하니 앉아 서울에서의 추억을 되새기곤 하셨어요. 저는 아버지가 남은 삶 동안 우리의 여행 기억을 간직하실 거라는 걸 알았어요. 위안과 기쁨의 원천으로 말이죠. 그리고 저 또한 우리가 함께 나눈 경이로운 경험과 부서지지 않는 유대를 평생 간직할 거라는 걸요. 제가 건강이 더 악화되신 아버지의 침대 곁에 앉아 손을 잡고 있을 때 이번 아버지와의 여행을 한국으로 갔다 왔음에 너무 큰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으로의 여정은 그저 여행 이상의 의미가 있었죠. 우리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든 모두를 이어주는 사랑과 가족, 유대의 힘을 증명해준 경험이었으니까요. 저는 제 아버지를 빚어낸 땅 러시아의 풍경을 바라보며 감사함을 느꼈어요. 한국에서의 추억이 우리에게 언제나 빛이 되어줄 거라는 걸 알았고 앞으로 어떤 도전이 기다리고 있든 그 교훈을 잊지 않으리라 다짐했죠. 가족의 사랑, 배려의 힘, 인간 정신의 저력이 단순하면서도 위대한 진리들이 우리를 한데 모아줄 거예요. 두려움과 오해로 가득한 세상 한가운데서도 말이죠. 그래서 저는 매일 세상에 나아갈 때마다 한국에서 배운 정신을 가슴에 품기로 했어요. 사랑과 연민, 놀라운 인간성의 빛은 우리 앞길을 밝혀줄 등불이 될 테니까요. 세월이 흘러 몇 주가 몇 달이 되었고 저는 아버지의 건강이 나빠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어요. 서서히 점진적으로 아버지 안에 빛이 사그라지는 듯했죠. 하지만 아버지의 몸은 약해져 가셨지만 정신만큼은 한국 여행의 추억에 힘입어 굳건하셨어요. 아버지는 자주 멍하니 앉아 계셨지만 입가에는 옅은 미소 어려 있었죠. 서울의 풍경과 소리를 떠올리시며 우리가 만난 사람들과 맛본 음식, 기쁨과 경의로 가득했던 순간들을 회상하고 계셨어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기억의 힘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 경험이 어떻게 한 사람의 삶을 형성하고 영혼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기는지 깨달았죠.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와의 작별의 순간이 왔을 때
아버지를 러시아의 땅에 묻어들이면서 저는 아버지의 정신이 영원히 살아 숨쉴 것임을 알았어요. 제 안에서, 그리고 아버지를 사랑한 모든 이들의 가슴 속에서 말이죠. 아버지의 무덤 앞에 서서 사랑하는 이들에 둘러싸여 저는 평화로움과 깨달음을 느꼈어요. 우리가 한국에 다녀온 것은 그저 여행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한국 여행은 사랑의 힘과 가족의 힘, 그리고 우리 모두를 이어주는 유대의 힘을 증명하는 여정이었으며, 저와 아버지에게 큰 행복의 기억을 남겨준 곳이기도 했죠. 그리고 아버지와 이별을 하고 시간이 꽤 흐른 지금 저는 일상에 적응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저는 매일 아침 아버지와 지금도 인사를 하고 출근해요. 저희 집 문 앞에 크게 걸린 한국 청와대에서 찍은 아버지와 저희 행복한 사진에 인사를 하죠. 다녀오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그 사진만 보면 가슴이 뭉클해지는 게 느껴져요. 그리움과 행복한 추억. 까지의 환한 미소와 한국에서 모든 순간이 생생하게 떠오르는 것만 같죠. 성인이 되고 나서 저런 행복한 가족 사진이 있다는 것은 홀로 남은 저를 조금은 덜 외롭게 만들어주고는 해요. 아버지가 가끔은 함께 있다는 느낌도 들죠. 그리고 아버지의 마지막 제일 환한 웃음을 담았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껴요. 한국 여행을 가지 않았다면 힘들었을 거예요. 아버지는 정말로 그곳에서 행복해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사진을 자세히 보면 아버지는 저를 쳐다보고 계세요. 저는 아버지는 저를 쳐다보며 웃고 있죠. 언젠가 저도 아버지 곁으로 가게 된다면 저렇게 다시 쳐다보며 환하게 웃고 싶어요. 그리고 그 전에 저도 한국을 한 번 더 방문해 아버지와 함께 방문했던 곳들을 다시 가고 싶어요.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의미가 있던 곳이니까요. 사실 홀로 남은 지금 가끔은 벅차고 두려울 때도 있겠지만 우리 곁에는 서로가 있다고 믿어요. 뒤돌아보면 언제나 아버지가, 한국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저를 응원하고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 오늘도 저는 웃으며 아버지께 인사를 드리고 힘차게 출근합니다. 내일의 꿈을 향해, 우리가 그려갈 밝은 미래를 향해 힘차게 발걸음을 내디디며 말이에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한국 진심으로 언제나 고마워요. 꼭 다시 방문하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재미있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하철 도착 안내음과 출발음이 동시에 겹쳐질 정도로 바쁜 시간대에 인파로 북적북적한 광화문역 내부의 미국인 여성들이 현금이 수북하게 들어있는 지갑 앞에서 주변을 살핍니다. 한 여성이 지갑 쪽으로 슬쩍 손을 가져가는 찰나. 그거 덫이야. 당장 손대한 여성이 무언가 눈치챈 듯 소리 질렀지만 이미 늦어버린 것 같습니다. 계단 위쪽에서는 이미 한국인 남성이 그녀들을 향해 엄청난 속도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방금 지갑에 손을 대려던 여성은 아니라며 손을 휘저었다고 합니다. 한국에 처음 와서 졸지에 철창에 갇히는 신세로 전락하게 될 그녀는 도대체 왜 자신 것도 아닌 지갑에 함부로 손을 대는 무모한 행동을 한 것일까요? 이 남자는 정말 그녀에게 덫을 놓은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욕의 중심부에 본사가 있는 세계적인 광고회사 소속 벨라라고 합니다. 지금 직장으로 옮긴 지는 얼마 안 됐고, 그전에는 디지털업시티의 유럽지사에서 오래 근무를 했다가 얼마 전에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상당히 많은 희생들이 동반돼야 했습니다. 친구와의 관계, 가족과의 시간들, 사랑하던 연인과의 결혼할 타이밍 등 많은 것들을 놓치면서도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건 저에게 있어서 제 커리어였던 거죠. 그렇게 악착같이 버텨 저는 드디어 그토록 바라던 회사의 책임자 직책으로 이직을 할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더 바랄 게 없던 날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WPP라는 회사는 광고계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넘버원이라 부를 수 있는 회사예요. 애플, 코카콜라, 펩시, 맥도날드 등은 물론 나이키의 전설적인 광고 저스트 두 잇이라는 신드롬의 시초를 만들어낸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 시작을 만든 회사라고 하니 좀 와닿으시나요? 나이키 하면 떠오르는 카피를 만들어낸 회사인 거죠. 저는 늘 세계적인 글로벌 브랜드를 마케팅하는 제 모습을 상상하곤 했습니다. 지금 맡은 저희 직책은 브랜드의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는 디지털 마케터인데요. 이 말이 좀 거창하고 어렵게 느껴지시죠? 사실 저희 부모님도 정확히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세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저조차도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타인에게 설명할 땐 간단히 설명하기 매번 어렵거든요.
마케터는 워낙 방대한 일을 넘나들어서 해야 하고 다양한 분야를 참여하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일을 하고 있다고 표현하기 쉽지 않으니까요. 그냥 가장 쉽게 표현해보자면 그냥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것들을 만들고 홍보하는 일을 하는 사람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 같았다면 맡은 프로젝트마다 주요 타겟층이 달랐겠지만 이젠 전 세계에서 누구나 인터넷을 사용해 뭐든지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SNS를 기반으로 한 마케팅에 모든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회사만 아니라 전 세계의 미디어 방향이 그렇죠. 홍보해야 하는 매체에 따라 홍보 방식도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몇 개 예시를 들어보자면 인스타그램은 최대한 더 친근하게, 유튜브는 좀 더 유익한 정보를 넣어서, 틱톡이나 쇼츠 같은 것은 짧게 압축해서 재미있고 강렬하게 만들어 소비자에게 호감도를 얻어내야 합니다. 호기심이나 관심도가 호감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면 그것은 마케팅으로 가장 베스트의 효과를 낸 거라 할 수 있습니다. 관심이 호감도로 이어지게 하는 게 어떤 과제에서도 가장 어려운 지점입니다. 사람은 모두가 다 다른 기준과 취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하물며 가족 내에서도 좋아하는 취향이 다르니까요. 이전부터 저는 쭉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업무를 진행했지만 이번 이직을 하고 나서는 제 분야를 넓혀 해외 프로젝트들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마케터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었죠. 실력 있는 마케터가 되기 위해서는 유행에 상당히 민감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필수 사항입니다. 제 나이가 몇이 되더라도 현재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고 열광하는 것에 대한 감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트렌드는 실시간으로 변합니다. 대중들의 마음은 종잡기 어려워요. 갑자기 어떤 게 좋았다가 갑자기 어떤 이유로 싫어지기도 하죠. 대중들의 마음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부지런한 사람만이 그 미묘한 변화를 잘 살필 수 있습니다. 그걸 잘 알아채는 사람이 능력 있는 인재가 되는 거겠죠. 해외로 마케팅을 하기 위해선 국내에서 하는 것보단 배 이상으로 더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 이유는 나라마다 정서나 문화가 워낙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서양권 회사가 전혀 다른 문화를 가진 동양권 회사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 경우엔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그들의 정서에 맞춰 일관성 있게 전달해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문 용어로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어떤 서비스를 런칭하기 위해 그 서비스를 해당 국가에 맞춰 현지화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런칭과 동시에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만큼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더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도 강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맡은 프로젝트는 유럽 내에서 전문 배달 서비스의 런칭을 앞두고 있거든요. 막대한 자본이 들어간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례를 조사해야 했죠. 조사를 몇 번이나 거듭해도 반복적으로 나온 것은 한국의 배달 문화였습니다. 한국에서 온 동료도 있었고 한국에 다녀왔던 동료, 한국에서 교환학생 경험이 있었던 동료도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한국은 수년 전부터 이런 배달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향하는 완벽한 롤모델에 가까운 레퍼런스라고 확신했습니다. 게다가 최근 한국의 영향력을 빅데이터 업체에서 받아보고 정말 경악할 정도로 놀라게 되었습니다. K-팝부터 영화, 드라마, 뷰티, 음식까지 모든 문화가 젊은 세대부터 기성세대를 장악해 가고 있었습니다. 오징어 게임, 기생충, 방탄소년단, 블랙핑크나 김밥, 비빔밥, 만두, 김치 같은 것들이 서양권 문화에 빠르게 흡수하고 있습니다. 곧 한국이라는 나라의 힘이 얼마나 대단해질지 상상할 수도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는 사람도 좋아하고 즐기는 자는 이길 수 없다는 말이 있죠. 한국의 문화가 그렇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예전에 비틀즈의 노래를 듣기 위해 영어를 배웠던 것처럼 지금 한국의 모든 콘텐츠들이 한국어를 배우게 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게 되는 계기로 삼성이나 LG, 현대와 같은 세계적인 대기업들에 취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한류의 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해 K-팝의 한국어 가사나 한국 드라마의 다양한 뜻을 이해하고 싶어 했고 원어만이 가진 풍부한 뜻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니즈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소위 한국어 가사를 로마자로 표기하는 BTS의 팬을 뜻하는
아미와 훈민정음을 합친 아민 플러스 정음이라고 부른다거나 또는 아이돌과 훈민정음을 합쳐 돌민 플러스 정음이라는 특이한 문화가 생겨났습니다. 요즘 세대에만 있는 아주 특별한 문화죠. 예를 들어 남에게 귀엽게 보이는 태도를 뜻하는 애교 한국인들만 사용하는 만능 표현이라고 알려진 아이고, 무언가 크게 망하거나 흥했을 때 둘 다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인 대박은 예능에서도 자주 등장해서 익숙해진 단어라고 했습니다. 또는 한국에만 있는 표현 중에선 게임을 하는 사람들끼리 부르는 고수라던가 먹방, 오빠 사랑해 같은 말을 들리는 그대로 영어 단어처럼 사용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MZ세대에게는 이미 널리 퍼진 문화라 이걸 모르면 대화가 안 될 정도라고 하네요. 어쩐지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한국에 대한 글들의 원하는 정보들이 잘 나오질 않았어요. 알고 보니 진짜 젊은 세대들은 이렇게 그들만의 일명 돌민정음을 사용해 한국에 대해 입력하기 때문에 영어로 아무리 필터링해도 뜨지 않았던 거였죠. 이래서 사람은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어로 소통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문화이자 놀이처럼 자리매김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관심은 날로 커졌고 전 세계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타가 있는 것, 먹는 것, 말하는 것, 잘한 것에 대한 모든 것들이 호기심 대상이 되었습니다. 한국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각국의 주민들에게 한국어와 한글을 가르치는 기관인 세종학당이라 불리는 곳이 있는데 2007년에 비해 10배 이상 늘게 되면서 수강을 신청하는 전쟁을 겪어야 할 정도의 인기라고 합니다. 한 나라의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그만큼 그 나라 문화의 영향력을 반증하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지속적일 것이라는 것도 뜻하죠. 한국어는 난이도 4러, 아랍어, 중국어, 일본어와 함께 가장 배우기 어려운 언어 중 하나로 분류되는 언어인데요. 그런 한국어가 이 정도로 인기가 있다는 걸 보고 더 많은 수치를 찾아봐야 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인터넷 교육 앱인 듀오링고에 따르면 한국어가 2023년에는 세계 7번째로 인기 외국어였는데 올해는 다른 22개 언어의 수강생이 급락하고 한국어는 36%에 가까운 수강생이 증가하는 저력을 보였습니다. 거기다 구글 트렌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한국어에 대한 검색 총량은 4배 이상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 한국어 능력 시험에 응시하는 응시자는 전 세계에서 33만 명 이상에 달하고 있다고 하죠. 2023년 기준 수치이니 이젠 더 높아졌겠죠. 한국어의 세계화가 중국어나 일본어는 당연하고 심지어 독일어까지도 뛰어넘었다는 결과를 보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에 영향력을 널리 끼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의 저력이 있을 거라고는 몰랐거든요. 하지만 정확한 수치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 이게 진실이라는 걸 믿어야만 했죠. 수많은 자료 조사를 거친 결과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로서 한국으로 가는 방향이 가장 좋은 선택지라는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팀원들의 의견도 만장일치였죠. 우리가 이동하고 사용하는 모든 것은 광고 비용에 포함되고 그 정도로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팀 리더인 제가 지녀야 했습니다. 제가 이 출장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가장 정확하고 냉철한 리포트를 내는 것인데요. 단순히 빅데이터나 조사를 통한 결과가 아닌 직접 한국에서 그 서비스를 사용해보면서 느끼는 장단점의 스와프 분석을 통해 가장 실패 확률이 적은 결론을 도출해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이 어떻게 그 정도로 빠른 배달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는지에 대한 것도 파악할 필요가 있었죠. 우리 팀은 다음 주에 바로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우리 회사 지사가 있었기 때문에 회사의 숙소에서 머물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보통의 학생들의 생활 패턴 그대로를 따라 3주일간 생활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저에겐 이 모든 게 도박과 같은 도전이긴 했어요. 두렵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솔직히 그간 저는 뷰티나 패션 쪽으로만 일을 해오다가 이 정도로 예산이 큰 서비스에 책임을 맡은 건 처음 있는 일이라 기대보다 걱정이 앞섰습니다. 이걸 잘해내면 앞에 펼쳐질 날들이 꽃밭이겠지만 이걸 잘해내지 못했을 경우엔 앞이 보이질 않거든요. 여자가 이렇게 높은 책임 자리에 오르는 건 흔치 않은 일입니다. 외국계 기업이기 때문에 수평적인 구조나 남녀 평등하긴 하지만 대부분 가정을 찾아 밤낮이 정해지지 않은 이 일을 떠나면서 제 선배나 동기들은 떠나고 오직 저 혼자 남았죠.
사람들은 앞에선 능력 있다고 저를 칭찬했지만 뒤에선 모두 저를 독한 여자라고 흉보는 것도 몇 번이나 들었어요. 어려운 게 늘 많았지만 누구에게도 물어볼 만한 친구도 동기도 없었고 마음 터놓고 어떤 걸 이야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외국계 광고회사는 장점이라고 부를 수 있는 매우 수평적이고 평등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경영진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고 막내도 진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활짝 열려 있어요. 우리는 서로를 부를 때 직급을 부르지 않고 닉네임으로 부르며 상대방의 직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업무와 거기서 보여주는 역량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점도 있죠. 육아 등 본인의 사정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과만 보여준다면 그 사람이 어디에서 뭘 하든 별로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화상회의 시스템 등을 활용하면 되고 성과 중심 사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점이 어떻게 보면 워라밸이 좋다는 환상을 갖게 되는 원인일 수도 있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일할 시간과 공간을 선택하는 자유를 주지만 그에 따른 결과나 책임은 개인에게 달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점이 어떻게 보면 너무도 공평하고 공정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버티는 사람 입장으로는 죽을 맛입니다. 매일 살 얼음판 위를 걷는 기분이죠. 개인의 실적이 좋지 않은 경우엔 개선이 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해 냉정하게 그 인원에게 더 이상의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승진의 기회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승진이 생각보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입은 잘 뽑지 않고 경력 위주로 많이 뽑습니다. 그래서 10년 넘게 동일한 직급으로 유지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수평적인 기업 문화는 성과와 실적에 대해 더 혹독하고 냉정한 평가를 요한다는 걸 뜻합니다. 갑자기 사라져버린 재수 많은 직장 선배들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더 독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더 제가 힘든 걸 누구에게나 티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것 같아요. 우린 팀원이지만 팀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각 개인의 성과를 내는 개인에 가까웠죠. 그곳에서 살아남아야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기필코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끝내고 사람들에게 증명해내야겠다. 결심을 했어요. 진짜 저의 친구 같은 관계의 동료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비록 저의 팀원일지라도 그들과 있는 시간들은 저에게 부담스럽고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길은 오랜만에 장거리 비행을 해서 그런지 쉽지가 않았어요. 어릴 때는 이렇게 먼 비행도 자신 있고 신나기만 했는데 아무래도 가벼운 마음의 여행이 아니어서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비즈니스 좌석을 끊어준다고 했지만 팀원들은 일반 좌석을 타는데 저 혼자만 타긴 왠지 미안한 마음이 들어 이코노미석을 타기로 한 게 큰 실수였나 봅니다. 그들은 20대 초반이었고 저는 30대이기 때문에 그 체력의 차이가 몸소 느껴졌으니까요. 결국 시간이 흘러 드디어 한국으로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찌나 반갑던지 그 도착했다는 안내 소리가 노랫소리처럼 느껴졌을 정도예요. 일어나 드디어 스트레칭을 쫙쫙 허리를 펴고 목과 어깨를 돌렸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한국에서의 일정들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해달라고 팀원들이 아무도 모르게 살짝 기도도 올렸죠. 모태신앙은 없지만요. 아무나 제 기도를 들어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요. 그동안 수많은 나라로 여행도 가고 출장도 가봤는데 한국으로의 여행은 처음이었어요. 뭐 휴가를 내는 것도 쉽진 않았으니 어쩌다 휴가가 생겼을 땐 상하이나 일본 동경에서 료칸 여행을 다녀온 게 다였으니까요. 왜냐하면 제가 이전에 다녔던 디지털러시티가 일본을 기반으로 둔 광고 회사로 일본으로 가는 여행권이 자주 나오고 그에 관련된 혜택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공항에 대한 이야기는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자료를 읽어봤을 때도 한국의 공항은 꼭 시간을 내서라도 경험을 해봐야 할 장소라고 여겨질 정도였기 때문에 한국 공항에 대해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저와 팀원들이 처음으로 만나게 된 인천공항의 첫 모습은 마음속으로 기대했던 것보다 그 이상이었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기대를 가지게 되면 실제로 마주했을 때 절반 이상의 확률로 실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대했던 것만큼 실망하게 되니까요. 사연을 쓰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기대했던 것보다 기대 이상이었던 경험은 생각보다 잘 기억이 나질 않네요. 어릴 때 갔던 놀이공원 정도만 그랬던 것 같네요. 저에겐 말이죠.
한국의 인천공항에서 놀란 건 아마 유럽에서 사는 사람이거나 혹은 유럽 여행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제가 왜 이렇게 놀랄 수밖에 없고 환상적이라 표현하는 게 정확한 표현에 가까운지 아실 거예요. 유럽의 모든 건물들과 시설은 역사적인 곳들이 많습니다. 이 말은 좋게 말하면 고전적이며 역사를 간직한 역사의 산물이라 할 수 있겠지만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오래되고 낡은 낙후된 시설에 불과하긴 합니다. 늘 지저분한 대중교통이나 공공시설에 익숙해져야 하는 게 유럽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을 보자마자 우리가 여태까지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나라의 유산들이 솔직히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부끄럽기도 했어요. 그 정도로 한국의 공항은 우리나라에 비해 청결도나 쾌적함 설면에서 너무도 큰 빈부격차를 느끼게 했거든요. 저희는 미리 약속한 대로 대중교통을 타러 가기로 했습니다. 사전에 알아본 대로 외국 관광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외국인 전용 교통카드인 엠패스라 불리는 카드를 구입했습니다. 그 카드는 인천공항 안내데스크로 가면 바로 구입할 수 있었어요. 이 카드는 1일 최대 20회까지 대중교통 탑승이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1일권부터 7일권이 있습니다. 이 카드로는 대한민국 국민들과 똑같이 공항철도, 일반 열차, 서울 지선, 간선, 순환버스, 마을버스, 서울 심야버스, 수도권 지하철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죠. 한국인들은 역시 불편함을 편리함으로 개선해주는 사람들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이 카드가 요새 관광객들 사이에서 엄청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 이후로는 보통 교통카드를 구매하면 환불이 불가하지만 이 카드는 카드 반납할 때 환불이 되기 때문에 정말 좋습니다. 게다가 필요한 금액만큼 충전을 계속해서 편의점이나 택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있었죠. 게다가 일반 외국인들이 일회용권을 사용할 땐 버스에서 지하철로, 지하철에서 버스를 이동할 때 환승이라는 혜택을 받을 수 없었는데 그 문제점에서 착안해서 고안하고 해결해낸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짐을 미리 알아봤던 짐 보관과 배달을 해주는 서비스를 신청해서 우리 숙소에 원하는 시간에 맞게 도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유럽이었다면 상상할 수도 없는 시스템이었을 거예요. 아마 이건 사업적 측면으로 봐도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럽 전역에는 절대로 남에게 자신의 짐을 맡기거나 잠시 들어달라고 하는 일도 없습니다. 특히 이런 큰 터미널이나 대중교통 관광지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절대로 아무나 믿어서도 안 되며 한눈을 팔아서도 안 되죠. 하지만 한국을 다녀온 사람들이 하나같이 말하더군요. 한국이라 된다고 한국이니까 믿으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서비스를 이용해 보기로 했고 그렇게 우리는 두 손 무거운 짐 없이 홀가분하게 지하철을 이용하러 이동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는 구매한 교통카드를 받아들고 공항에서부터 연결된 지하철역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무거운 짐을 들고 이동하는 사람들을 배려한 이동 방법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유럽은 짐이 많은 사람들이나 유모차를 끄는 사람, 심지어 몸이 불편해 휠체어를 타야 하는 사람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시설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디를 가나 하나하나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비교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비교할 것들만 눈에 보였죠. 아주 편하게 지하철역까지 도착했고 우리는 드디어 한국의 첫 지하철을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한국지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팀 숙소였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광화문이라는 역이었고 우리는 그 역을 가기 위해 지하철 노선도 앞으로 향했죠. 저와 우리 팀은 여기서부터 놀라움의 연속을 계속해서 겪어야 했습니다. 나라의 대중교통은 그 나라 사람들의 모든 문화를 대변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반드시 한국의 대중교통만큼은 반드시 이용하기로 가이드를 세웠는데요. 그러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향한 지하철 노선도 앞에서 수많은 노선의 수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무수한 호선으로 이루어진 한국은 웬만한 곳을 모두 교통으로 연결하고 있다는 걸 바로 시사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길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가 보기에도 직관적이고 보기 편리한 노선이었습니다. 우리는 지하철 내부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가야 할 노선을 달달 외웠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지하철에 내려오면 휴대폰이 안 터지는 게 당연하기 때문인데요. 이게 무슨 일인지 한국에서는 지하철이라는 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빠르고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실시간으로 유튜브나 아트를 통한 동영상을 보고 있었어요. 유럽에서는 당연히 끊기기 때문에
미리 다운로드한 걸 보거나 혹은 책을 꺼내고 신문을 읽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대중교통에서는 휴대폰보다 책이나 신문을 읽는 사람들을 자주 보실 수 있는 게 이것 때문입니다. 잘 터지지 않는 통신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책을 더 좋아 영화에서도 사회에 더 관심이 많아서도 결코 아닙니다. 만약 한국처럼 잘 터진다면 아마 유럽의 많은 서점들이나 신문 가판대는 문을 닫아야 할지 몰라요. 내부로 들어가 처음 본 한국의 대중교통들은 내부가 넓고 쾌적하다는 것에서 첫 번째로 놀라게 되었고 엄청나게 안전한 환경에 두 번째로 놀랐습니다. 어디에서도 악취나 굽굽한 냄새가 나지도 노숙자나 위험한 사람으로 보이는 인물도 없었죠. 심지어 작은 벌레나 쥐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가장 부러웠던 것은 사람들을 떨어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스크린. 도어의 설치가 어디든 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파리도 이런 비슷한 게 있지만 오직 2개의 노선에만 있고 이제 막 프랑스에서도 설치하려고 한다고 들었거든요. 국민들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이런 것이 복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 대해 신기한 점이 있었습니다. 신기한 점이라고 하기엔 좀 부끄러운 말일지 모르겠지만 한국과 유럽과 가장 달랐던 점은 한국 사람들은 모두가 정직하게 교통카드를 찍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유럽은 그 앞에서 카드로 찍는 척만 하거나 몇 사람만 그런 규칙들을 지켜서 유럽 내에서도 큰 문제가 되곤 하거든요. 아마 그런 사회적 문제가 자꾸 발생하게 되는 이유로는 부담스러운 대중교통 가격이 큰 원인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대중교통은 가격 면에서도 훌륭했습니다. 유럽과 비교해보면 많게는 2배 정도 차이가 나며 거리별로 환승을 해주는 제도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외국인 전용 교통카드는 센세이션 그 자체이자 획기적이고 충격적인 문화 경험이었죠. 유럽이 얼마나 아직도 고전적이냐, 면 유럽 곳곳에서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종이로 이루어진 형태의 티켓을 사용했습니다. 한국과 같은 교통카드 체계로 모든 것이 변화된 건 정말 얼마 안 된 일입니다. 아마 한국 사람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것 같군요. 제가 신기해서 알아보니 한국에 이런 티머니 시스템이 생긴 지는 10년도 더 된 이야기라고 하더군요. 어떻게 그렇게 기발하고 신박하고 유용한 시각과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 한국인들의 뇌 구조가 궁금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러고 무엇보다 한국인들은 정직했습니다. 남의 것이나 실력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떳떳하고 싶은 본인 자신에게 가장 당당해하고 싶은 신기한 사람들처럼 느껴졌어요. 그들의 양심 수준에 경악했던 사건이 발생하였었는데요. 목적 지역에 도착해서 우리는 출구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려고 할 때 누군가 계단 위에 지갑을 올리고 그냥 가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런 광경을 종종 봐왔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뒤에서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곤 곧 그 사람이 당연히 소매치기가 돈을 다 털어가고 지갑만 그 자리에 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가보니 그 지갑은 밖에서 봐도 현금이 두둑하게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밖으로 헉소리가 나와버렸죠. 저는 그대로 두는 건 아닌 것 같아 손을 뻗어 주인을 찾아주려 했습니다. 지갑에 손이 닿는 동시에 저에게 팀원은 소리치며 말했어요. 벨라 그거 덮친 것 같아. 당장 손 떼 요즘 신종수법이잖아. 몰라 라며 저를 막아섰습니다. 다른 팀원들도 그녀의 말이 옳다며 옹호했고 저는 여기까지 와서 안 좋은 범죄에 연루될 수는 없다는 마음에 알겠다고 하며 가던 길을 그냥 가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웃겼던 건 우리 말고 한국인 중에선 아무도 그 지갑에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자신의 물건이 아니면 전혀 가져가려고 신경을 쓰지 않았죠. 정말 다른 문화에 충격적이면서도 동시에 적응하기도 쉽지 않았어요. 이제 저희는 갈 길을 그대로 가야 했습니다. 저는 그 지갑을 원래 있던 모양대로 두려도 살짝 돌려만 두고 가려는데 어떤 한 한국인 남성이 큰 소리를 지르며 우리에게 마구 뛰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계단 위에서 내려오는 그의 우당탕탕 발걸음 소리에 덜컥 겁이 났습니다. 제가 결국 오해를 받은 것 같았거든요. 아까 말을 들을 걸 한국에 와서 졸지에 철창에 갇히게 생겼네. 상당히 무서웠습니다. 남자는 상기되고 아주 딱딱한 표정이었어요. 성큼성큼 다가온 그 남성은 그 지갑을 낚아채더니 저희를 번갈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저는 아니라고 손을 저어야 했죠.
그런데 그는 갑자기 고개와 허리까지 숙여 저희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더군요. 저희는 한국어를 못한다고 번역 앱을 통해 전했고, 그는 그럼 영어는 어떠냐며 유창한 영어로 저희에게 말을 걸었죠. 그는 우리가 그 지갑을 주어서 그 자리에 올려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앞에 가던 사람이 그랬던 것 같다며 역시도 그 사람을 소매치기로 의심했지만 사실 인사를 받아야 할 것은 그 사람이었던 것 같다며 이야기를 했죠. 알고 보니 그 안에 들었던 것은 그가 음악을 하는데 필요한 장비를 사느라 모았던 돈을 전부 현금으로 찾아 지금 중고로 거래를 하러 가는 중에 늦어서 뛰어가다 지갑을 잃어버린 거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이 남자의 꿈이 이 지갑 안에 몽땅 담겨 있었던 건데 한국 사람들은 단순히 지갑 하나를 주워준 것이 아니라 이 남자의 앞으로 인생까지 지켜준 것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저에게 그 경험은 어떤 순간보다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큰 일련의 사건을 겪은 강렬한 첫날을 시작으로 한국에서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의 우리 회사 직원들의 도움을 받으며 배달앱에 대한 여러 가지 경험을 쌓을 수 있었죠. 한국에서의 생활은 편리하다는 말로 모자랄 정도로 편리했습니다. 배달은 24시간 뭐든 원하는 걸 받을 수도 심지어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한국만의 다양한 퀵서비스, 지하철 서비스, 터미널 배송, 기차 배송 서비스가 존재했거든요. 특히 단 몇 시간 만에 도착하는 새벽 도착 시스템은 중독되어 버린 것만 같았죠. 저는 이런 서비스를 접목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 방향성에도 추가하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작성했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장점들을 우리나라로 가져가 현지화시키는 작업에 힘써야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직접 체험하면서 리포트하는 작업이 거의 다 맞춰갈 때쯤 한국 지사 팀원들과 마지막으로 한국식 회식이라 부르는 모임을 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유럽은 이런 문화는 거의 일절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없는 편인데 타국에서의 이색적인 경험이니 이번만큼은 모처럼 우리 팀 모두가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회식이라는 거 참여해보니까 즐거웠어요. 그리고 그들과 이야기하고 대화하며 저는 큰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로만 이루어진 한국지사의 직원들은 우리나라의 직원들과 확연히 다르다는 걸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이상하게 상하관계나 한국의 표현으로는 선후배라는 개념이 존재했죠.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묘하게 그 차이가 있었어요. 수직적인 그들의 사이에 있으면 수평적인 우리가 훨씬 더 좋아 보여야 하는 게 제가 생각했던 이론상으로는 맞는 이치였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들 사이에서 우리들과 한국 팀들이 나란히 있으니 말할 수 없는 어떤 비교가 되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외로움을 느꼈죠. 한국 사람들은 뭐라 할까 이끌어주고 서로를 믿고 따라가는 멘토와 멘티 같은 문화라고 해야 할까요? 이렇다 할 정의를 할 말이 여전히 떠오르지 않네요. 수직적이어 보이기도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의 사이는 끈끈해 보이기도 했어요. 후배라는 사람이 힘들어 보이는 순간마다 조용히 듣던 선배라는 사람은 그 후배가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방법들을 제시해주고 여러 갈래를 알려주더군요. 늘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길을 잃은 것 같은 채 방황했던 저에게는 단 한 번도 저런 나침반 같은 존재가 없었거든요. 꽤 긴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에 솔직히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팀원들은 그런 한국인들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어요. 어차피 모두가 경쟁자인데 왜 저렇게 잘해주는지 가식처럼 느껴진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말 속에 그들의 진심은 저처럼 부러워하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저도 제 팀원들 나이 때는 애써 저렇게 말하곤 했거든요. 한국에서의 시간은 너무도 색다르고 즐거워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출정 일정을 순식간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다시 회사로 돌아와 우리 팀은 리포트를 작성하며 성공적으로 한국이란 나라가 누리고 있는 막강한 서비스와 인프라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지내보면서 느낀 것들이라 데이터로만 보는 것과는 압도적이게 차이가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에게 이 기획을 맡긴 회사에서는 한국 지사에 있는 한국인 직원들을 본사로 발령을 요청해 유럽에서 한국처럼 유용하고 편리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떤 문제들을 개선해 나가야 하는지 함께 방안을 짜고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 세워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번에 제 팀원들로 오게 된다면 저는 한 번 더 한국식 회식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곤 만약 예전에 연약하던 저처럼 힘들어 보이는 팀원이 있다면 망설이지 않고 다가가 제가 그맘때쯤 느꼈던 마음을 함께 공유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내라고 이야기하고 싶네요. 저에겐 나침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만 상관없어요. 이젠 제가 그런 사람이 되어주면 된다고 생각을 바꾸게 되었으니까요. 여러분도 사회에서 만난 사람에게 질렸거나 혹은 상처를 받으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꼭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와 보시길 바랄게요. 아주 특별한 그곳은 어떤 것이든 무조건 당신에게 무언가 깨닫게 해줄 거거든요.